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교 좀 얘기하죠. 비교는 예전에 특히 연대가 비교가 참 많이 나왔죠. 거의 연대 당락을 결정하는 게 사실상 비교 능력이었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 입시가 되는 셈이죠. 그때 비교 평가라는 조건이 다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교가 전반적으로 상위 대학에서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약, 지난 시간에 했던 요약을 제외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지적인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도 마찬가지지만 요약을 왜 하겠어요? 좀 이해가 되죠. 이 논술이라는 게 되게 과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한 특히 과학적인 근거가 뭔지를 추출해내는 게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시문도 뽑아야 되고 통계도 뽑아야 되고 실험도 뽑아야 되고 그림도 묘사해야 되고 소설도 뽑아야 되는 게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이제 왜 하는지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문과에서 즉 인문사회 영역에서 당면한 어떤 학적 문제, 학문적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과하고 달리 문과는 이미 해법은 다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뭐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라, 그죠? 아니면 약자부터 우선 분배하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분배의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을 때 약자 우선인지 기여도에 따른 사실상 다수 강자 우선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노답인가요? 또 어찌 보면 방법은 있는데 완벽하진 못한 거죠. 만약에 기여도의 원칙이 그렇게 완벽했다면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에 처절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약자에 대한 우선 분배가 그렇게 완벽했다면 사회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쉽게 무너졌다 이런 말은 나도 잘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문과의 현실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문제 자체도 옛날부터 반복된 것이고 해법도 뭐 기술적인 개선은 있지만 원론적인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했더니 이게 안 되고 저걸 했더니 저게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딜레마라는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열로 판단을 해나가는 과정을 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그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있고 그 진단이 나와서 해결이 되면 그 뒤에는 그 문제는 없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과에서는 뭐 더 나은 거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근데 문과는 근본적으로 이거 때문에 이걸 했더니 또 새로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혁명 이런 데서도 보면 왕정을 타도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반혁명 소위 말하는 카운터 리볼루션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참 끝없는 난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단일한 해법이 있다기보다는 2개 또는 3개의 시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해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교의 목적이 있죠. 뭐죠? 결국 판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비교의 목적은 판단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차이점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결국 듣게 되는데 그 차이점을 왜 선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차이점의 선명성으로 인해서 제3자, 독자는 여러분들의 채점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기술적으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죠. 그럼 이제 공통점이 뭐가 있겠죠?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요새 논술에서는 뭐 성균관대, 서강대를 동시에 합격을 하면 학생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를 동시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라는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학생은 성대를 선택해도 서강대를 선택해도 사실은 나중에 이 사람이 성인이 더 되어서 사회인이 되어서도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문과 특유의 현실적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행복한 고민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민은 고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학생이 합격한 두 개의 대학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4군데 정도 합격을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성균관대, 서강대, 홍익대, 동국대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한 학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럼 그 학생들은 성균관대, 서강대를 중에서 어디를 갈 거예요라고 질문을 하지 성균관대하고 홍익대, 뭐 서강대하고 동국대 중에서 어디를 갈까요? 이런 식으로는 잘 묻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를 제외하자면 자, 그러니까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를 공통점은 내가 합격한 대학 중에 비슷한 수준을 갖추었다는 공통점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에서는 공통점을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통점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화여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제가 이화여대 유형의 수업을 하다가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더 공통점을 빼봐 그러면은 선생님 차이점만 쓰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공통점을 써봐. 그다음에 뭐 대충 뭐 이거 두 개가 공통점 아니에요. 그 두 개가 동시에 갖고 있는 속성의 공통점까지 한번 가봐 이러면은 공통점부터 벌써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비교에서는 공통점을 잘 뽑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통점이 차이점을 위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성균관대를 합격하고 동국대를 합격한 학생이 일반적인 경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뭐 서강대하고 뭐 홍대를 합격을 하는 학생이 일반적 조건에서는 비교하지 않아요. 물론 뭐 재작년에 제 반 학생 중에 하나가 홍대가 됐는데 서강대를 버리고 홍대를 간 학생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특수한 조건이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 조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성균관대와 서강대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비교인데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이나 수시나 이런 걸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이 빨리 뜨니까 얼리 디시즌이니까 빨리 떴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탁합니다. 나 해외여행 보내줘.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뭐 한 2주 갔다 와. 그랬더니 날 하나만 갈래? 그러면 날 하나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국을 갈까? 프랑스를 갈까? 뭐 이탈리아를 갈까? 스페인을 갈까? 이런 걸 고민을 하지만 영국을 갈까? 아니면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영국과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는 뭐 영국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내가 여행을 가볼 만한 국가라는 어떤 수준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고민을 할 만한 영역이라는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비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제시문가와 나는 모두 뭐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빠르고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통점, 차이점은 점이라는 단어가 붙죠. 포인트. 이거는 선명하고 짧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점이잖아요. 점. 우리 여기 점점점. 그죠? 그러니까는 작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차이점과 다름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름은 그냥 제시문과 제시문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한테 제가 그런 데이터를 주죠. 야, 성균관대는 작년에 성균관대 졸업생 중에 로스쿨로 간 학생이 120명이야. 그에 반해 서강대 졸업생은 60명이야. 다시 성대 졸업생은 120명이 로스쿨로 진학을 했다. 그에 반해 서강대 졸업생 중에 로스쿨 진학자는 60명이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이거는 다름이에요. 그냥 다름이에요. 디퍼런트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차이는 거기서 긴장관계를 부여하는 게 됩니다. 의미의 영역 빼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비값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비교를 할 때는
성대는 로스쿨 진학이 활발한데 반해 서강대는 로스쿨 진학이 적다 또는 덜 활발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카랑카랑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단순 정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데 반해 제시문에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써버려요. 얘는 이런 데 반해 얘는 이렇다. 그럼 그건 다름이지 차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결국 비교는 판단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판단의 전제 조건.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야지 그냥 성균관대는 로스쿨 120명, 서강대는 로스쿨 60명 이러면 판단을 해내지를 못해요. 서강대가 로스쿨 많이 가고요. 그에 반해 성대가 로스쿨 많이 가고요. 서강대는 로스쿨 적게 가요. 그러면 판단 주체는 그 차이점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로스쿨 가려고 하니까 성대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해 로스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나는 그쪽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자료가 있다고 쳐요. 이거는 뭐 정량화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서강대 학생들은 전공 충실도가 매우 높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성대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서강대에 비하면 성대는 전공 충실도는 조금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비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학부제에 좀 가까워서 학생들이 좀 전공을 집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들은 거니까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비교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강대는 전공 집중도가 높은 데 반해 성대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만약에 정보를 누가 제공한다면 대학 가서 주로 전공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서강대가 더 맞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걸 부여하는 게 비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비교는 관념적인 차이를 통해서 각 제시문들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비교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열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한국 학생들이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 말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워가도 동아시아어는 비교가 약해요. 우리가 왜 뭐 예전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비교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쪽에 뭐 팔품사 이렇게 하면서 그 서양에서는 비교를 하나의 품사로 넣는데 반해 우리는 비교 조사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입말에서 비교급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입말 내가 평소 때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입말로 글이 만들어지는 거지 글이 입말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말로 보면 벌써 표시가 확 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 뭐 it could be better 뭐 이런 거 쓰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you deserve it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데 그것도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Nobody deserves more than you. 좀 느끼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more than이라든지 better th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차별하게 써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누구로 불러줘 그러면 is better of called 뭐 이런 것들도 흔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할 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no more than이라든지 뭐 no less than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편하게 잘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비교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비교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우열 부여 같은 것들을 잘 못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비교 언어는 인위적으로 자꾸 외우고 습득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더 높다라든지 보다 더를 더 자꾸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말에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역시 객관적 관념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가는 소극적인데 반해 나는 적극적이다라든지 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뭐 제시문 1은 상호적인데 반해 그러면 상호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고립적입니다. 고립적.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 이제 그때부터 좀 나타나게 되죠. 상호적, 고립적, 뭐 소극적, 적극적, 그 다음에 개인적, 사회적, 이기적, 이타적,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차별하게 발생을 해서 논리적인 언어들의 층위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제시문 안에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게 들어있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제시문은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개인의 탐욕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쪽은 이기, 한쪽은 이타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가공해서 논리적 어휘로 대비값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교의 총아가 돼요. 그래서 이 능력 차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연대가 3자 비교 같은 것들이 많을 때 이 부분을 막 어떤 데는 강제로 막 학습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너무 안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내가 이제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대는 예시답안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제가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쓴 답하고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잘 써서 나중에 연대를 합격을 한 학생하고의 답에서도 그 부분에서 뜨는 차이가 안 좁혀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시문 정리라든지 또는 분석, 이런 것들은 문장력 좋은 학생이 저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비교가 되면은 이 언어를 추출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시문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어휘력, 이런 것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저하고의 갭이 끝까지 안 좁혀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화여대 같은 데 수업을 해도 사실은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제가 아주 크게는 강조를 못하는 면도 좀 있긴 해요. 옛날에 연대나 또는 최근에 만약에 연대가 나오더라고 해도 연대는 이제 최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대는 그렇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의 수준만 학생들한테 쓰라고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역시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학생 답안을 이렇게 보면은 비교에 대해서 이 퀄리티 부여가, 즉 소극적, 적극적, 뭐 개인적, 사회적, 뭐 상호적, 고립적, 내적, 외적, 이런 거예요. 긍정적, 부정적,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한국어에 비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교의 우열을 선명하게 쓰는 연습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요즘 그 여담이지만 이게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학생들이 논술을 쓸 때 제시문을 따라다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항상 저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 논술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든 비교를 하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도를 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제시문을 계속 복종을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극적, 적극적 이런 거를 내가 규정을 하면 이거는 쌤 제가 제 저자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간과한 존재가 있죠. 제시문 저자가 아니라 출제자예요. 출제자가 왜 이 두 개를 비교시켰는지를 고민을 하면, 아, 소극적이구나, 적극적이구나, 개인적이구나, 사회적이구나, 이타적이구나, 이기적이구나를 써야 된다는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지 제시문 저자가 아니에요. 제시문 저자는 그 글을 쓸 때 내가 뭐 30년 뒤에 이 글을 성균관대학에서, 중앙대학에서, 동국대학에서 이거를 출제할 거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출제하려고 모은 제시문을 배치한 사람의 의도를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선명하게 쓰셔야 되고, 결국 많은 대학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또는 다른 응용 조건에서 각각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려면 선명하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쌤, 그러면 너무 좀 폭력적인 자료 정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교는 폭력적인 자료 정리가 맞아요. 여러분들 비교 당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비교하면 과장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뭐, 야, 너 그 사촌 언니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연대 갔다는데 니는 뭐 이렇게 되면 막 열폭하잖아, 우리가. 그 이유는 이 비교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가 그렇거든요. 학생들이 뭐 서장훈 옆에 있으면 그 키 큰 사람 있잖아, 농구 선수. 대부분의 사람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소극적이라고 해서 A가 아예 없다든지, B가 A보다 이타적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기적 속성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고 상대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값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것도 우리 다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중앙대학 학생이 지방에 있는 평범한 대학 학생을 만나면 엄청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서울대라든지 뭐 연고대 이런 대 학생들을 만나면 좀 기가 죽는 거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값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줌으로써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지적 행위를 한다.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언어를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내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다, 내적이다, 외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선명히 부여해 나가는 과정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 정리하면, 첫째, 제시문을 모은 자가 어떠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시작을 하는 것인지 공통점을 간결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각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보면서 주장과 근거간을 대차대조하듯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본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퀄리티를 선명하게 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판단을 위해서입니다. 그 판단은 인간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판단이자 동시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비교는 개중나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중나은 상대적인 정보라는 그 특성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비교에 대한 차이점을 부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한국어에 비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더, 무엇을 넘어, 무엇을 초월해와 같은 비교의 표현들은 반드시 여러 번 손으로 써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